네, 안녕하세요. 게으른 행동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이유와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에게 있어 자산은 제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를 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자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의 실제 투자 경험과 기준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며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가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래 제가 계획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를 기준점으로 삼 때 시장 상황이나 지수 가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비중들을 좀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SCHD의 61%, 그다음 S&P 500의 10%, QQQ의 10%, 그다음 JPQ 10%, 그리고 SGOV의 9.4%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CHD는 가치주 기반의 배당 ETF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 뭐 펩시코, 알트리아, 홈디포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SCHD는 나중에 저의 은퇴 자산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배당 성장 측면에서 연평균 10.7%,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는 큰 수치라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한 6, 7년 정도 지날 때마다 배당률이 2배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 수익률 면에서도 스파이와 같은 시장 수익률에도 많이 뒤처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총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495%, 그 다음에 슈드 같은 경우에는 376.7%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는 기간이 10년 기간인데 이제 특정 구간에서 슈드가 스파이의 총 수익률을 이기는 구간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P 500인데요. 미국 시총 상위 500개 기업을 담고 있는 ETF고요. 미국 시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57년 이후로는 연평균 수익률이 10.13%라는 드라마틱한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도 자신이 죽으면 자산의 80%를 넣으라고 했던 그 인덱스 펀드가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로 아주 적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슈드랑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QQQ와 중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분산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안정감만 느끼면 충분하기 때문에 10% 비중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공부가 좀 더 된다면 여기 있는 비중은 점차 이제 다른 개별주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로 조금 옮겨가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QQQ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나스닥 100대 기업, 그 중에서도 성장주 중심의 기술 섹터 ETF고요. 요즘 들어 핫한 애플,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성장성과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이제 17.06%예요.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를 이제 1990년도까지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8.29%로 꽤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QQQ가 상장한 이후로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닷컴 버블 같은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닷컴 버블 같이 기술주가 고평가받던 시기 때는 이제 한 19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폭락 후에 회복까지 걸렸던 시간이 약 15년 정도 소요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QQQ가 제 포트폴리오의 공격적 성장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연평균 수익률 17.06%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QQQ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TQQQ와 뭐 이어서 설명드릴 JPQ를 통해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리스크 헤지를 병행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좀 고평가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비중 자체는 10%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종목은 JPQ인데요. JPQ는 이제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로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들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 월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의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ELN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JPQ는 쉽게 말해서 QQQ처럼 기술주 중심의 성장 자산을 담고 있으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콜옵션에 대한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콜옵션이란 옵션 구매자가 주식이 특정 가격에 오르는 것을 미리 베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간 내에 그 가격까지 주가가 도달했을 때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얻게 되고 조금 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 구매 비용은 고스란히 운용사 측의 이득으로 잡히게 돼요. 반대로 이제 그 가격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혹은 그 이상으로 도달하게 됐을 때는 운용사 측은 옵션 행사자에게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기초자산의 주가가 행사 가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옵션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 수익으로 잡히게 돼서 이제 이 기초자산이 횡보하거나 혹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에 대한 옵션 수익만큼의 방어력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 기회를 손실하게 돼서 이 상방이 막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은 옵션 수익에 따른 배당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없어서 주가가 이제 점점 녹아내리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제 2세대 커버드콜 상품인 JPQ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LN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이 ELN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 ETF에 콜옵션을 매도하지 않는 기초자산을 같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행사 가격 이상으로 상승해도 상승분의 수익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콜옵션 행사자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팔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JPQ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기초자산인 나스닥의 기술주가 횡보 내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 맞고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구간일 때는 그냥 기초자산인 QQQ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QQQ가 고평가 상태라고 판단되어 JPQ의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림으로써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SGOV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미국 초단기 국채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예금과는 다르게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매년 4%에서 5% 사이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과 함께 달러를 간접 보유 목적으로 이곳에 현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역할은 주식시장 전체가 과열되고 고평가 상태일 때는 비율을 늘려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시에는 추매를 위한 어떤 총알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매주 주말에 이렇게 엑셀 시트에다가 각 지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상황과 뭐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각 투자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심리적으로 최대한 영향받지 않게끔 각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시스템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순간순간의 감정과 판단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기준이 이제 계속 바뀌게 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를 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저희가 이 각 종목이 어떤 것을 좀 의미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FG 지수, 탐욕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주가 모멘텀이나 뭐 주가 폭, 빅스 지수 이런 다양한 하위 지표들로 계산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FG 지수가 70 이상이면은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30 이하일 때는 오히려 공포심이 많이 증가한 상태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G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에 거품이 좀 많이 끼는 경향들이 많고 반대로 공포심이 늘었을 때는 패닉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현재는 43 정도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해도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는 이제 버핏 지수인데요. 이제 전체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장기 평균보다 높으면 전체 주식 시장이 고평가 상태이고 낮으면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전통적 버핏 지수에서 양적 완화나 시장에 좀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면 GDP 대비 시총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제 시장 과열을 좀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개선된 버핏 지수는 이 FAD 연방 자산이 포함된 버전으로 분모에서 이제 GDP 플러스 연방 자산의 총액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반영한 버핏 지수인데 아래쪽 파란색 실선이 연방 자산을 포함한 버핏 지수고요. 초록색 실선이 그 전통적인 버핏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란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 다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 버핏 지수 위주로 기록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정가치를 평균값 기준으로 110%에서 134% 사이를 적정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과열이라고 판단하고 이하로 내려가면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1970년대 이래로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과대평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최대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설명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비율은 189.2%로 상당히 과대평가됐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S&P 500의 포워드 PER과 PER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 PER이란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내는 이익 대비 주가가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PBR이나 뭐 PSR 그리고 뭐 EV, EBITDA 뭐 이런 거 등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일단 제 투자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사실 이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가, 그리고 그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게 기업 가치 판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이 ETF의 PER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포함된 전체 종목 PER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별성이 모호해진 상태라 전체적인 추세는 심플하게 PER을 통해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나누기 예상 순이익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에 대한 예상치인 거죠. 그래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PER 10년 최저값은 17.2이고 최고값은 28.9, 중위값은 20.2예요. 저는 최고값인 28.9에 근접하는 25를 넘어서면은 과열이라고 판단하고 중위값인 20.2 이하로 내려가면 비중 확대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매력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S&P의 PER은 26.665로 거의 이제 최고값에 근접하는 수치죠. 따라서 이제 S&P 500은 제 이 기준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자체도 10%로 굉장히 작게 축소한 상태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건 이제 QQQ의 PER입니다. 10년간 최저값은 19.7, 그 다음 최고값은 36.2, 중위값은 25.7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최고치에 근접하는 33을 넘어가면 과열이라 판단하고 중위값이 25.7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나스닥의 PER은 35.2로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는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판단해서 비중도 10%로 많이 축소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JPQ 같은 커버드콜 상품을 이용해서 일부 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스닥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 본주의 비중을 더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력 구간까지 들어가게 되면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들도 활용해서 투자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으로 요즘은 뭐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제2의 닷컴 버블이 오고 있다 이런 우려들도 많은데 아까 전에 닷컴 버블 당시 QQQ 폭락 회복에 15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PER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당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스닥의 PER이 100이 넘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뭐 많이 넘어가 봤자 20에서 40 사이죠. 그래서 고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이 닷컴 버블 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과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그때만큼의 폭락은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SCHD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PER이 10년간 최저 13.4, 최고값은 23.08, 중위값은 17.3이고요. 현재 값은 최근 주가가 많이 빠져 16.15입니다. 그리고 중위값인 17.3보다 낮은 값이고 심지어 현재 배당률은 연간 배당률이 4%가 넘어가고 있죠. SCHD의 5년간 평균 배당률이 3.4%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라 판단하여 비중을 현재 60%까지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가치주 특성상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서 조금은 주가가 느리게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미 싸게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면서 기준점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는 최대한 회피하고 그 다음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심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은 우리 투자 입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적립식 매수를 많이 추천하잖아요. 이제 정액 분할 매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주가의 크고 작은 등락들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자산의 추세선과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할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소한 등락들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액 분할 매수법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또한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에 따라서 종목 비중만 주기적으로 좀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을 찾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뭐 저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중을 조절을 하든 아니면 꾸준한 적립식 매수를 이어나가든 장기적으로는 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이 게으른 행동가라는 채널명과 같이 최대한 게으르게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